안녕하십니까. 금융권역별 리스크 요인과 대응 관리 방안을 발표하게 될 알톤 파트너스의 이승범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개요랑 글로벌 리스크 요인 그리고 국내 리스크 요인 세 파트로 나눠서 발표를 드릴 생각인데요. 첫 번째 개요 부분에서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게 글로벌 리스크로서의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말씀드린 다음에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리스크, 최근에 발생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을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국내 리스크 요인들을 글로벌 리스크 요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얘기하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에 비추어서 발표하는 과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부분인데요. 올해 초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야기한 그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발표한 리스크 요인이 1월 달에 발표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해당 내용은 전 세계 정부, 학계 그리고 법인들, 국제사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시민사회에 참여하시는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개 정도의 글로벌 리스크 요인을 만들었고 이거를 단기와 장기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평가한 게 있는데요. 장기와 단기의 기준은 2년과 10년으로 나눠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총 20가지 정도의 랭킹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너무 20가지 너무 길기 때문에 10가지를 해서 2년, 그다음에 10년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리스크 요인들을 좀 묶어보면 4가지로 이제 묶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술 관련된 리스크, 두 번째는 생물학적 관련된 리스크, 그다음에 사회 리스크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경제와 전쟁 관련된 리스크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기술 관련된 리스크는 이렇습니다. 허위 정보, 그다음에 사이버 불안, 그다음에 AI 기술 부작용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AI 기술 부작용은 아마도 AI가 도입이 되면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온 생물학적 리스크는 단기간에 나온 리스크도 있지만 장기간 10년으로 보게 되면 1위부터 4위를 차지하는 게 생물학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에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기상이변. 기상이변이라고 하면 저희가 올해도 느껴봤지만 굉장히 큰 폭염이라든가 아니면 홍수, 그다음에 그 이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급격한 지구 시스템의 변화인데 이 부분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정 부분을 넘어가면 온난화가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걷잡을 수 없다. 임계점을 넘어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럼 이렇게 발생한 요인들로 인해서 생물학적 다양성이 손실된다. 혹은 생태계가 붕괴된다라는 결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원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오염에 관련된 부분도 생물학적 리스크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가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 리스크와 네 번째로는 경제 리스크인데 사회 리스크는 양극화에 대한 부분, 사회 양극화에 대한 부분. 사회 양극화가 된다는 부분은 뭐냐면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 기회 부족, 인공지능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일자리 구조가 변경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일부 지역이나 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못 잡을 수 있는 경제적 기회 부족에 대한 부분도 사회 리스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저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이슈인데요. 강제 이주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 부분인데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는 강제 이주가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강제 이주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후변화, 그다음에 자원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많이 나오는 게 전쟁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게 사회 리스크로 묶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리스크 관련돼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인데 인플레이션은 최근에 저희가 많이 겪었던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이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경기 침체도 리스크 요인에 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리스크를 봤고요. 그다음에 국내 리스크를 보게 되면 국내 리스크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는 리스크들이 있죠. 신용 리스크, 시장 리스크,
운영 리스크, 이 세 가지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잘 많이 보는 리스크고, 그다음에 유동성 리스크 관련된 부분 최근에 많이 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금리와 관련된 리스크도 금리 변동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생각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규제 리스크는 전체 여건에서 다 저희가 영향을 받는 리스크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신용 리스크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 관찰해야 되는 리스크의 요인입니다. 국내에서 생각하는 신용 리스크 부분은 연체율, 그다음에 부도율, 대손율 뭐 등등이 있는데, 연체율이나 부도율이 제일 저희가 많이 접해봤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연체율은 뭐 개인이나 기업이나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고, 이게 연체가 며칠 동안 지속이 되고 난 다음에는 부도율로 전이가 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리스크라서, 연체가 시작되고 이 연체율이 증가된다고 하면 향후에는 경제 전망이 나빠진다라고 할 수 있는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도율은 결과적으로는 차주가 원금이라든가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리스크, 그다음에 그렇게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대손율은 은행의 입장이나 금융권의 입장에서는 부도가 발생해서 원금이나 이자가 회수가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냐, 부도가 난다고 해서 원금 회수가 다 안 되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매각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회수를 가능할 것이냐, 이건 경락률이랑 또 연관이 있어서 경락을 받았을 때 몇 퍼센트, 원금의 몇 퍼센트까지 받느냐가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용 리스크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이건 뭐 계속적으로 봤었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리스크 부분은 운영 리스크 내부 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융권 전체적으로 다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스크 요인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가계부채와 PF 관련된 리스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처음에 얘기했었던 기술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허위정보, 사이버 불안, AI 기술 부작용인데,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저거는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맞는 정보라고 생각하면서 퍼뜨렸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 허위 정보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는 정치와 그다음에 경제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되는데, 특히나 올해같이 미국에 대선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뭐 총선인 우리나라도 총선이 있었죠. 이랬을 때 허위 정보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리스크 요인으로 차지하고 있는, 지금 최근에 2년 내에 제일 크게 리스크 요인으로 잡고 있는 내용이고, 이게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보면 이런 걸로 해서 정부에서 잘못된 금융정책을 펼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불안인데, 사이버 불안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데이터 유출, 2013년도에 개인정보법을 만들게 했었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제일 크게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카카오톡이 잘 안 됐었던 거 마찬가지로 이 사이버 불안에 기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 AI 기술 부작용인데, 이 부분은 아직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AI 기술이 도입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이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AI가 대신해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 말 올해 초에 구글에서 대규모로 인력을 잘라냈죠. 이유가 뭐였었냐면, 그때 구글에서 얘기했던 게 AI를 통해서 우리는 대체를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인력들이 쓸모가 없어서 해고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기술의 부작용으로 일자리 상실, 그 다음에 편향과 차별. 편향과 차별이라고 하면 AI를 학습을 시키는데, 편향을 줘서 학습을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를 갖고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의 예를 들어서 보면 미국의 이제 모 회사는 고용을 할 때 1차로 이제 서류 면접을 하게 되는데, 서류를 AI를 통해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가중 조건을 두고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이냐라고 해서 1차적으로 고른 다음에 인터뷰를 통해서 고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일차적으로 걸러낼 때 AI가 잘못된 정보를 학습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역에 대한 부분, 아니면 정치에 대한 부분, 아니면 종교에 대한 부분을 잘못 학습을 시켜서 일정 사람들을 다 걸러내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프라이버시나 아니면 프라이버시 침해나 감시 같은 경우 정부가 AI를 통해서 뭔가 하는 행위들, AI를 통해서 CCTV를 감시하고 개인의 SNS라든가 이런 것들 감시해서 특정인들을 관리 감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무기와 전쟁 위험 같은 경우에는 드론으로 인해서 요즘 전쟁 편도가 많이 바뀌고 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 조종사 대신에 이제 AI를 통해서 전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차에 대해서 운전수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AI를 접목시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AI 기술 부작용이고, 마지막으로 기술력 집중 부분이 이제 우리로서는 제일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술력 집중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AI를 학습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투자를 하고 있고 유럽의 몇 개 국가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투자 규모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규모보다 10배, 20배 정도를 더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AI를 만들고 있는 거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생성형 AI, 챗GPT 같은 것들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생물학적 리스크는 기상이변과 관련된 리스크인데요. 기상이변에 대해서는 뭐냐면 올해 너무나 잘 느껴온 폭염, 그다음에 폭우, 그다음에 미국의 허리케인의 문제, 가뭄이나 홍수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일 거고, 이런 것들의 결과적으로 인프라가 붕괴가 되고 식량이나 물에 대한 안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기상이변인 거고, 이런 기상이변들이 어떤 결과로 나오냐면 급격한 지구변화,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인 건데, 이 문제가 제일 기상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토층이 녹아서 발생할 수 있는 메탄가스나 아니면 수만 년 전에 있었던 박테리아들이 나와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메탄가스가 배출되면 지구는 점도 기온이 올라갈 거고, 이렇게 되면 다시 동토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가 기상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지구 시스템 변화를 통해서 생물학적 다양성이 손실이 되는 문제가 좀 더 큰 문제일 거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경적지를 잃고 그다음에 자원을 캘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천연 자원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 요인이 사회 리스크인 건데, 사회 양극화. 우리나라도 많이 겪고 있죠. 지금 미국의 대선을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으로서 굉장히 많이 분열이 돼 있고, 이런 사회 분열, 양극화가 아까 얘기했던 허위 정보에 의해서 많이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적 기회 부족. 이것도 아까 얘기했었던 AI를 통해서 혹은 다른 이유를 통해서 경제적 기회 부족이 올 거고, 이렇게 되면 하층민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다음에 비자발적인 이주, 그러니까 강제 이주, 그러니까 이민이라든가 강제 이주에 관련된 부분인데, 전쟁에 의해서 발생하는 강제 이주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유 혹은 기후 변화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따지면 그렇게까지는 아직 와닿지 않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리스크 요인은 경제 분쟁 관련된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는데, 인플레이션, 최근에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겪어봤죠. 그다음 미국 전 세계적으로 다 겪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제일 많이 겪은 인플레이션이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금리가 인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다들 힘든 상황에서 겪는 건데, 이 인플레이션의 경향이 최근에 좀 바뀌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의 경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전쟁이라든가 기상이변으로 해서 글로벌 공급망의 영향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미국이 특히나 그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산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들이 제일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된 이슈가 경기 침체로 바로 오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경제 리스크의 부분에 묶이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부분도 중요한데 이제 분쟁과 관련된 리스크도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쟁과 관련된 거는 뭐 우리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이스라엘 관련된 전쟁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중국과 대만과 관련된 리스크, 전쟁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리스크를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얘기한 거로 빗대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뭐 전통적으로 얘기했었던 연체율, 부도율, 운용 리스크, 그다음에 금리 변동, 유동성,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은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고, 대응 방안들은 지금 금감원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정부에서 지금 많이 적용을 하고 계세요.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충당금의 충당금 적립이라든가 건전성 강화라든가 연착채권을 정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고, 부도율 운용 리스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운용 리스크는 최근에 만들어진 책무 구조도를 통해서 운용 리스크 내부 통제를 관리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금리 변동 관련해서는 보험사가 특히나 우리가 많이 겪어본 건데,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상황에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킥스 비율이라든가 세븐틴에 관련된 부분 맞추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자산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보고 봤는데요. 그렇게 된 거에 의한 금리 변동 리스크가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동성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PF나 ABCP로 발생하는 게 은행이라든가 저축은행권에 영향을 받아서 발생된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계부채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부동산 PF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요즘 정부에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처음으로 이제 연체율이랑 은행의 고정이자 여신들에 대한 장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작년 1사분기 대비해서 올해 2사분기에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의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코로나 이전과 비슷하다라고 하지만 이 상승률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 연체율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개인사업자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이자 여신, 결국은 이제 부도랑 관련이 있는 여신일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똑같이 중소기업 대출에 있어서 제일 많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리스크 요인에서 봤고, 그러니까 비주요 리스크, 비주요라기보다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은, 금융권에 생각하지 않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사이버 보안, 규제 관련된 리스크,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 그다음에 ESG 등등 여러 가지가 비주요 리스크를 뽑은 부분이고요. 마지막 장표인데 이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금융권에서 생각하는 리스크 요인 중에 사이버 불안, AI 기술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아직 클라우드 환경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내년부터 정도, 내후년 이 정도에 도입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왔고 금리를 인상시켜서 해당 부분을 잡았지만, 문제는 아까 봤던 연체율과 부도율이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에 대한 부분. 그렇게 해서 발생된 경기 침체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문제가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 간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랑 북한이 직접적으로 싸우니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만약에 중국이 대만과 전쟁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대만으로 공급하는, 혹은 중국으로 공급하는 게 있다고 하면, 혹은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대만에서 수입하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돈 관련된 부분도 규제를 통해서 미국이 중국과의 금전관계를 끊어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대응 방안을 좀 미리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